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자본론 1권 1 편의 1 장을 전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 장하고 3장 1 절을 읽을 텐데요. 1 장의 제목이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 단위,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용 가치와 가치라는 개념을 확인했고,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고, 가치의 크기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의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 교환 가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오늘날 그 교환 가치는 화폐와의 교환,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3 절에서 1장 3 절에서 상품 교환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치 형태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화폐가 발생하는 그 경과를 추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인제 기본적인 규정이 있죠. 상품 생산,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거듭 강조가 됐었죠. 자, 오늘은 2 장하고 3장 1 절을 볼 텐데요. 일단 그 2 장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화폐의 발생 과정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손에 잡히는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 3 절이 그 주로 이제 논리적 설명에 집중했다라면은 2 장은 화폐의 발생 과정을 조금 더 네 실제의 역사적 과정과 유사하게 이제 묘사하는 방식으로 훨씬 알기 쉽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1장 3 절과 인제 2 장을 인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어 알기 쉽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 시작하죠. 네네네. 106페이지 그 35번 부에서요. 106 페이지요. 네. 네. 각주 그, 35 번. 거기 세 번째 줄에, 네. 부르주아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다 하는데, 네. 거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연적인 제도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다라는 의미죠. 음,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 그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취했던 방식이 종교를 위계 서열화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 인제 그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그 종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제 마지못해 인정을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종교다라고 인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제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제 성립한 진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막스 당시부터 그리고 인제 오늘날까지도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이전에 다른 다양한 사회 형태가 경제 형태가 존재했다는 걸 차마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다른 그 경제 형태들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결국은 인제 소멸한 거다. 근데 인제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불변할 거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제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 신학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인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2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옥 씨 시작해 주세요. 장 제목부터 시작해서. 네. 이장 교환 과정.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교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상품을 죄송한데 보호자. 음성이 조금 작게 들리는데요. 조금 키워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음, 그러므로 우리는 상품의 보호자, 즉 상품 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은 물건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만약 상품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 물건들이 상품으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품의 보호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이 물건들에 담고 있는 인격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한 상품의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의 도의 아래에서만 따라서 각자는 쌍방이 동의하는 하나의 의지 행위를 매개로 해서는 자기 자신의 상품을 양도하고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이 법적 관계는 발달한 법률 제도의 일부이든 아니든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두 의지 사이의 관계다. 이 법적 관계 또는 의지 관계의 내용은 경제적 관계 그 자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만 상품의 대표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 관계들의 담당자로서 서로 상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1장 3 절에서 막스가 그 상품이 스스로 자신의 이제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 상품 소유자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뭐 계속 거듭해서 하긴 했던 거죠, 지난 시간까지. 즉 물건들 사이의 관계, 상품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상품의 소유자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상품 생산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물신숭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한 상품의 소유자가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 줘야 상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사적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어느 한쪽에 인제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인 증여, 공납 이런 것들을 인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 상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인제 상품 생산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그게 인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적 소유자로 인정하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인제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흔히 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률적 관계라는 것은 경제적 관계의 반영이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오늘날에 또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법률 중에서 이제 민법 조항이 가장 인제 분량이 많고 이제 복잡한 게 바로 인제 이런 예 사적 소유자들끼리의 인제 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거나 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다? "경제적 관계 인격화다."라는 얘기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음 일권 서문에서 이미 확인을 했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법률적 관계 라는 것들은 경제적 관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고 인제 무미건조한 얘기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걸 인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가 이제 각주 2 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린 씨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각주 2 번이요. 피린 씨 쪼끔 어려운 상황인가요? 자 그럼 박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프루동은 처음에 영원한 정의는 정의라는 자기 이상을 상품 생산에 대응하는 법적 관계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 생산이 정의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태라는 것을 증명하여 모든 선량한 소시민, 소규모 상품 생산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는 거꾸로 현실의 상품 생산이나 이에 대응하는 현실의 법을 이 이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정한 법칙들을 연구하고 이에 의거해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 상태나 친화성이라는 영원한 이념에 의거해 이런 상호작용을 개조하려는 화학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고리되는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보조, 기타의 영원한 진리와 모순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고리대에 대해 아는 것은 성직자들이 고리대가 영원한 은총, 영원한 신앙, 신의 영원한 의지와 모순된다고 말했을 때 성직자들이 고리대에 대해 알고 있던 것보다 과연 더 많은가? 네. 좋습니다. 자 푸르동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이 자본주의 이전에 인제 소상품 생산으로 인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소상품 생산이 "영원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분자들의 사유 상호작용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지 않고 자연 상태나 칭화성이라는 것들을 들어 가지고 이걸 인제 설명하고 바꾸려는 화학자면 화학자는 되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제 프루동이 하는 짓도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루동이 인제 자신의 이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소생산자들끼리의 상품 교환을 조직할 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소생산자들이 현실에서는 이미 인제 생산 수단을 예 빼앗기고 임금 노동자로 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제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고 빚에 대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이른바 이제 고리대 때문에 생산 수단을 빼앗겼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제 자기 실험을 위해서 소생산자들이 생산 수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이른바 인제 무이자 신용입니다. 대출을 해 주되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라는 것 자체가 인제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확하게. 고리대는 이른바 이제 "영원한 정의, 영원한 공정성, 영원한 상호 구조와 모순된다."라고 인제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 신학자, 성직자들이 고리대를 이제 비난하는 논리하고 하나도 이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경제적 관계라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 사이에 인제 그 관계 그리고 법률적 관계에 인제 그 반영이 될 뿐인데 그걸 인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단히 인제 모호한 그럴듯한 문구로서 그걸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예.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선희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 소유자와 거기부터인가요? 예. 네, 상품 소유자와 상품 사이의 주된 차이는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체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의 현상 형태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주의자이며 냉소주의자인 상품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비록 그것이 마리토르네스보다 더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신뿐 아니라 몸까지도 교환할 용의를 항상 가지고 있다. 상품은 다른 상품체의 구체적 속성을 파악할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품 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5개 이상의 감각으로 보충해준다. 그의 상품은 자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가치를 가진다. 상품 소유자에게는 상품은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교환 수단이라는 점에서만 직접적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는 자신을 만족시켜줄 사용 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 자기 상품을 넘겨주려고 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 가치다. 따라서 상품은 모두 그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상품의 교환인데, 이 교환이 상품을 가치로 서로 관련시키며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은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 상품 소유자가 상품을 가지고 이제 뭘 하냐라는 거죠. 예. 일단 자신이 가진 상품은 자신한테 사용 가치가 아닙니다. 자신한테 사용 가치라면 이걸 시장에 들고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소유자가 시장에 들고 나오는 상품은 자신한테 사용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사용 가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인제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용 가치와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자기가 들고 나온 상품의 그 사용 가치가 되겠죠. 자, 근데 인제 문제가 되는 건 인제 뭐냐? 이런 겁니다. 예. 이 상품 교환이 인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상품의 교환이라는 건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 공부했던 것처럼 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그 생산하는 그 시점에는 사회적 그 인정을 받지 못한 사적 노동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그 사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인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것, 다른 말로 상품이 가치로서 실현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상품의 소비를 통해서만 사용 가치가 실현될 수가 있는데 그전에 먼저 교환되어야 하는 거죠.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되어야 네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인제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돼야 한다라는 인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인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부터 보겠습니다.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 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않느냐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상품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용 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 교환하게 될 때만 자기 상품을 넘겨주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개인적 과정을 따름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기 상품을 가치로 실현하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 소유자에게 사용 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 상품을 자기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한 과정이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이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가치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 소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에서 교환 또는 판매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가치로 실현되려면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사용 가치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용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돼야 하는데,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사용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 타인에게 상품 생산에 지출된 노동이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교환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순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거듭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무정부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모든 상품 소유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용 가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과 교환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 다른 상품과의, 자기가 원하는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원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상품을 사용 가치로서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는 알 수 없고, 사실은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상품을 과의 교환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진 상품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한 것처럼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일한 과정이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문제죠. 두 번째 가치 형태, 전개된 가치 형태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이 이제 사용 가치로서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 교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상품을 사용 가치로서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상품 생산 사회가 이제 맞닥뜨리는 태생적인 이제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화폐가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제 설명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의 물물 교환 당시에서는 어떤 그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서로가 가진 상품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른바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화폐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근데 이게 바로 뭐다? 이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가 성립하게 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로부터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딜레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인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부터 읽을게요. 이윤신 씨 부탁드립니다. 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 어떤 상품 소유자도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여기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을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 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공경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품 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했던 것이다. 상품 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써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 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 형태로 된다.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가 된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상품 소유자도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상품을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여긴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죠.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어떤 상품도 그런 교환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품 교환으로 경제가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곤경에 직면하여 상품 소유자들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빛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괴테가 이제 파우스트에서 이걸 살짝 틀어서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라고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딱히 누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상품 소유자들이 어떻게 했다?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다가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장 3절에서 두 번째 형태에서 세 번째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이제 막스가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상품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 모든 상품 소유자들의 이제 공통된 행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품 생산 사회가 가진 이제 태생적인 딜레마가
해소되는 이제 과정인 겁니다. 네, 이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선발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 화폐로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미래 사회를 이제 당시 기준으로 미래 사회를 이제 보고 이야기한 건지 또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서술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다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김현근 씨 부탁드립니다. 들리신가요? 네.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 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 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교환 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 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 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 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예, 관련해서 각주 4번을 마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생산을 연구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을, 따라서 화폐 그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교활함. 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를 이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카톨릭교를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결국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교환 과정이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즉 처음부터 노동 생산물이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교환된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동 생산물이 이제 상품으로서 교환에 들어갈수록 특정한 상품이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화폐는 필수적,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막스가 이제 다시 또 비판하는 게 소부주의 사회주의, 프루동이거든요. 즉 상품 생산은 그대로 두면서 화폐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이제 되도 않는 짓인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마치 카톨릭에서 교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카톨릭에서 교황이 폐지가 되면 더 이상 카톨릭이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욱 씨 부탁합니다. 생산물들의 직접 교환은 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가치 표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가치 표현의 형태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였다. 그런데 지적적인 생산물 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가치 A는 Y량의 사용가치 B다. 이 경우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에 의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유용한 물건이 교환 가치로 될 가능성을 획득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유용한 물건이 사용 가치가 아닌, 어, 아닌, 아닌 것, 즉 그 소유자의 지속적인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 양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사적 소유자로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 상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 간의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가부장적 가족이거나 고대 인도의 공동체이거나 페루의 잉카국이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상품 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선,
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구성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우리가 1장 3절 그래서 그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성립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막스가 설명하면서 주로 논리적인 서술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현실의 역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2장에서 다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이제 대비시키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1장 3절에서 처음 등장했던 형태가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입니다.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애초에 이것들이 처음부터 상품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었는데 사실 상품 교환이 이미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는 아마포든 저고리든 간에 처음부터 교환을 염두에 두고 상품으로 생산이 되지만 상품 교환이 막 시작된 상품물들끼리 교환이 막 시작되었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상품이었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포든 저고리든 간에 결국 그 직접적인 소비를 위한 사용 가치로서 생산된 것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량의 상품이 아니라 사용 가치, 그다음에 Y량의 상품이 아니라 사용 가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것들이 이제 교환이 되려면 좀 남아야 된다라는 거야. 잉여 생산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소비하기도 부족한데 교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것이 이제 양도 가능한 물건이 되려면은 서로를 사적 소유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했느냐라는 거야. 실제로 주류경제학 교과서, 부르주아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죠. 그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등장을 하고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각자가 생산한 것들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등장인물들은 다르지만 이른바 시장의 발생, 분업과 시장의 발생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도 태생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는 서로를 독립된 개인, 차인, 상품의 사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상품 교환은 어떻게 시작했다? 공동체끼리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의 공동체가 만났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다른 쪽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저고리가 꽤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그 가지고 있는 저고리가 우리한테 좀 좋아 보이는데 그거 좀 우리한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마침 우리가 이 저고리가 좀 남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줄 수 있는데 그럼 너희는 뭘 줄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침 아마포가 좀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괜찮다. 그러면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게 그 첫 번째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의 실제 역사적 과정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죠.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합니다. 이소미 씨 부탁합니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이 된다. 이런 물건들의 양적 교환 비율은 최초에는 완전히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타인 소유의 유용한 물건에 대한 욕구가 점차로 확립된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 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적 소비를 위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에서 물건의 유용성 사이에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 가치가 물건의 교환 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로부터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공동체들끼리의 만남에서 최초의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런 교환이 발생하면 이제 공동체 내부에서도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마프와 저고리 사이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규제하는 게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교환을 한 거니까 교환 비율도 우연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교환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저기 그 아마포하고 남아도는 아마포하고 저고리하고 바꿔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런 교환을 할 거라고 염두에 두고 아마포를 처음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거야. 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자, 그러면서 이미 이제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마포를 생산할 때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고 일부는 저고리와 교환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이제 교환 비율 자체도 서로가 각자 그 아마포와 저고리를 생산하는 데 들이는 비용, 즉 노동 시간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교환 비율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에서 두 번째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 나아간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생산물 교환에서는 각 상품은 그 상품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 교환 수단이 되고 그 상품을 소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상품이 자기들의 사용 가치를 가지는 한 그 상품은 하나의 등가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치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가치 형태의 필요성은 교환 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상품 소유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품을 여러 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고 비교하는 상거래는 상품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의 하나의 제3의 상품 종류와 교환되고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제3의 상품은 기타의 여러 상품의 등가물이 됨으로써 비록 좁은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사회적 등가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한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두 번째 전개된 가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지는 모순을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교환되는 물건들이 자기 자신의 사용 가치나 개인적 욕구와는 관계없는 가치 형태, 일반적인 가치 형태가 등장하지 이제 못했죠. 자, 근데 교환 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생산물들을 상품으로 교환함에 따라서 이런 일반적 가치 형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와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자마자 이런 난관에 맞닥뜨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다?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다가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역할을 예,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김채린 씨 부탁합니다. 이 보편적 등가 형태는 자기를 낳은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즉, 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 등가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 교환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등가 형태는 대타적으로 특수한 상품 종류에 굳게 붙는다. 즉, 화폐 형태로 응고한다. 화폐 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들러붙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화폐 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 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 가치를 최초로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물품에 들러붙거나 양도 가능한 토착 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 가축에 들러붙는다. 유목민족은 화폐 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 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 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토지를 화폐 재료로 삼으려는 생각은 발전된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 뒤 몰수된 교회 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실행한 이시냐였다. 예, 좋습니다. 아시. 예, 아시냐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자, 일반적 등가물이 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영속적이고 고정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어쩌면 이제 편의적으로 이 각자 자기가 가진 상품을 전부 다 다른 것과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상품 하나에다 이 역할을 몰아주자라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상품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처음에는 우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식의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지는 그런 이제 사회가 해체되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면 또 이제 일반적 등가물이 소멸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 특정한 상품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어떤 그 경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 그런 역할을 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느 곳에서 이제 소금이 일반적 등가물, 화폐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일반적 등가물로 쓰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품이면서 자기 사회, 자기 공동체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은 이런 이제 물건들이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 가능한 토착 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가축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18세기 이제 조선 사회까지 일반적 등가물로 쓰였던 게 예전에 인문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세금을 쌀이나 옷감으로 거뒀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 등가물로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는 실제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아시냐 집회라는 거를 혁명 정부가 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단히 이제 불안정했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휴지 조각 취급을 나중에 받게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특정한 상품이 이 지위를 독점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화폐 형태가 등장합니다.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상품 교환이 좁은 지역적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품 교환이 네, 여전히 지금 그 목소리가 엄청나게 작은데요, 지금. 볼륨을 좀 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륨이 지금 제일 큰 거라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볼륨이 지금 네, 제일 큰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작아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네. 다른 분이 예, 일단 저희 다른 분들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씨 가능하신가요? 네. 상품 교환이 좁은 지역적 속박을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 가치가 인간 노동 일반, 추상적 인간 노동의 체험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 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이 기금속으로 옮아간다. 금과 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 하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화폐의 한 가지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 가치의 현상 형태, 상품의 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 형태, 즉 추상적인 따라서 동등한 인간 노동의 체험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 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어쩌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 그 화폐 상품으로서 채택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그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뭐 오늘날에는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이나 은이 화폐가 아니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불안지폐, 불안은행권이 화폐로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금이나 은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들이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이나 은에 어떤 신비한 속성이 있다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금이나 은이 이 역할을 독점하게 된 거죠. 뭐다?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태생적으로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볼 텐데 가장 이제 첫 번째 기능이 일반적 등가물로서 수행하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균일해야 되고 이걸 아무리 분할하더라도 또는 그걸 이제 다시 이어붙이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이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단히 오랫동안 보관하더라도 특별한 외부적인 그 충격이나 그걸 받지 않는 한 변하지 않죠. 그 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썩어버리고 옷감도 마찬가지고 가축 같은 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은 뭐 수천 년, 수만 년 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의 큰 가치도 담을 수 있죠. 이런 이제 모든 속성들이 금과 은을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 상품의 지위로 네, 지위를 독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네. 화폐 상품은 이중의 사용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 특수한 사용 가치, 예컨대 금은 이를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밖에도, 사용 가치 밖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 형태로서 사용 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 사이의 관계와 같다. 예,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박해도라고 돼 있는데 이제 외도라고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보면은 이제 이 번역본을 이제 출간하는 과정에서 뭐 역자이신 김세인 교수님이 한글화를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이런 표현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은근히.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바로잡진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화폐 상품의 이중의 사용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은 화폐 상품도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서의 본래의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금의 사용 가치는 뭐 이를 때우는 원료, 사치품의 원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세기 중반 시점에서 이랬고요. 지금 21세기 초에 이제 막스가 이 책을 썼다라면은 금의 사용 가치가 훨씬 다양하죠. 실제로 금 그리고 은은 예,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이제 대단히 필수적인 원료죠. 전기 전도성이 대단히 이제 높기 때문에 정밀한 전자 제품에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금이 반드시 들어있죠. 소량이긴 하지만. 자,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화폐 상품은 본래적으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에 더해서 화폐로서의 사용 가치가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화폐는 일반적 상품이다. 그리고 이 화폐에 대비해서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아 씨 부탁드립니다. 루아 S입니다. 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 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한 상품에 반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 화폐의 완성된 모습에서 출발해서 화폐를 분석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발견이다. 교환 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 형태를 준다. 이 두 가지 개념, 가치와 가치 형태의 혼동은 금과 은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 예시,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 즉 화폐는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생각에는 물건의 화폐 형태는 물건 그 자체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물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현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가치로서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 노동의 물적 껍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 양식에서 물건이 취하는 사회적 특성이나 노동의 사회적 질이 취하는 물적 형태를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특성들이 이른바 인간의 보편적 찬성 아래에서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수법이었다. 그들은 이 수법에 의해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모습,
이것의 기원을 그들은 해명할 수 없었다. 에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예, 좋습니다. 보면은 화폐는 상품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완성된 상황에서 분석을 했을 때 하나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화폐가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화폐가 출현하는 과정까지를 추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가 생겨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화폐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만 이런 교환 과정의 발전을 통해서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하는 독특한 가치 형태가 이제 부여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혼동하면 어떻게 된다? 예, 화폐의 가치가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화폐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화폐가 어떤 기능들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에 대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폐 그 자체가 상징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제 오류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 그 각주를 보면은 이제 각주 10번이나 각주 11번 등등의 그런 예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자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몽테스키웨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치는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다음에 3장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전다은 씨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 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이 화폐며 따라서 기타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10g의 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자기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을 통해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화폐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 교환에 의해 확정된다. 화폐 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화폐 분석의 첫 단계, 즉 화폐는 상품이라는 발견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것은 역시 첫 부분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왜,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앞서와 이제 연결된 내용이죠.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생겨나거나 정해지는 게 아니죠. 화폐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이 되고, 결국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화폐와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양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주 12번에 그 윌리엄 패티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막스가 뭐 거의 이제 최초의 고전파 경제학자라고 이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왜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상품 교환이 일반적 등가물 상품의 화폐를 필요로 하는가는
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폐가 상품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막스 당시에는 금이나 은이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은행권도 사용되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것에 이제 배후에 네, 본래 화폐로서 금 또는 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3장 특히 다음 2, 3주 안에 이제 확인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2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민혜인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우리가 이미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런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지 않은 사회적 속성으로서 등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잘못된 외관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 과정은 일반적 등가 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 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 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1장 3절에서 아마포와 저고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저고리,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 등가 형태에 있는 등가물 상품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마포의 교환이 가능한 권능, 일종의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저고리가 본래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포 소유자가 그걸 승인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였다라는 걸 막스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외관이 확립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특정한 상품이 화폐로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화폐는 본래부터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권능을 어떤 신비한 권능을 가지고 생겨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품들이 다른 상품 소유자들이 화폐 상품에다가 그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 화폐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건 화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거기에 굴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상품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고 화폐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상품과 교환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과정을 시작부터 추적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민병헌 씨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여전히 잘 안 들리네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먼저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온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 모습을 자신들의 내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화신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 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먼저 그들의 노동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 물신의 수수께끼는 상품 물신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 화폐의 발생 과정을 추적했는데, 막스가 분석을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지 않았다면, 현실에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특정한 상품, 금이나 은이 당장 화폐로서 인간 노동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래부터 이런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른바 이제 화폐에 대한 숭배라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오늘날에도 일반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겨났느냐라는 겁니다. 막스가 이미 그 상품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장 경제, 상품 생산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자론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산이, 사회적 분업이 개인들의 독립적 판단의 결과로 사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생산 관계는 개인의 통제와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품 물신이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품 교환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화폐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에 대한 숭배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폐 물신인데, 결국 이것은 이제 상품 물신이 발전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마지막이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잠시 쉴 텐데,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지난 그 일요반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나왔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른바 가상화폐예요.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 쉽게 코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건 이제 화폐냐라는 거죠. 화폐라고 부르는데, 자, 적어도 막스적인 의미에서는 이 화폐일 수가 없죠.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고, 상품이니까 사용 가치를 하는데, 암호화폐는 결코 이제 사용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 가치도 아니면서 뭐 내재적 가치를 전혀 갖지 않으면서 이제 가격을 가질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따가 이제 그 3장 1절 공부하면은 막스가 그 가능성을 미리 언급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는 전혀 갖지 않고 사용 가치도 갖지 않은 상품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제 명확해졌죠. 한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발행하는 그 불안은행권처럼 과잉 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짜 화폐다라고 이제 추켜 올리는 경우들이 생겨났지만은, 지금 보면 이제 이것들의 가격인 정말로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끊임없이 이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제대로 된 본래적 의미 화폐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8시 45분인데요.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